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 2. 대만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 빈살만 왕세자 충격 발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를 향한 전 세계의 경제 제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본이 몰래 러시아와 자원 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제 제재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일본의 행동에 분노한 미국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이례적으로 이번 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일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국제 문제로 비화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적극적인 러시아 제재로 미국의 가호를 받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꿈이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빠르게 다음 말을 이었죠. 당신의 결정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꿈이 절실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지난 3월 16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을 통해 미 연방상하 의원들에게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며 우크라이나는 잔혹한 협박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그의 행동에 감명을 받아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무기 패키지를 비롯해 후방 지원 음식과 옷 등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은 전력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죠. 그 중에서도 미국이 해낸 가장 중요한 지원은 바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였죠. 전쟁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끔 러시아 경제를 묶어버리면서 러시아군은 지속적인 전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보급은 물론이고 무기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전쟁에서 미국은 전 세계 규모의 경제 제재를 단행해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벗어난 러시아 경제는 북한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러시아를 지탱하던 올리가르 신흥 재벌들은 도망칠 궁리를 했고 러시아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러시아 제재에 가담했는데요. 이 가운데 누구보다도 빠르게 미국의 편을 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이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바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결정, 기자들 앞에서 러시아는 전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심지어 외교적 수사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깡패 발언까지 나오며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깡패 국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죠. 일본은 재빠르게 제재에 동참하며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후지 뉴스 네트워크 FNN은 이어 일본 재무성의 조치를 발빠르게 보도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올리가르의 17명 자산 흐름을 확보. 이들이 움직이는 자산 대부분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자금책이라 알려진 유리 코발추크의 자금이 묶인 것도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이번 제재는 미국의 요청도 아니라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로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도 러시아와 교류를 오래 지속한 이상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면 사업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재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일본의 단호한 태도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 참가에 도움을 준 나라로 일본을 거론하는 이칭 미국의 손을 든 일본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뒤이어 쿠릴열도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매듭 짓겠다는 뜻을 드러내며 그동안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자제했던 과거와 달리 쿠릴열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총리가 선언하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며 최혜국 대우를 박탈했는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러시아를 도우려는 국가들도 제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며 중국을 겨냥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죠. 너무나도 사이좋게 러시아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던 두 국가는 뜻밖의 사건으로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뜻을 잘 따르는 것처럼 행동했던 일본이 뒤에서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죠. 앞장서서 미국의 제재 결정에 동참했던 정부와는 달리 일본 기업들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사업을 확장했던 기업들은 한순간에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죠. 인권 문제를 들며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러시아 매장 철수를 선언했지만 투자한 돈을 생각해 그럴 수 없었던 일본 기업들은 조용히 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일본 기업들은 입장을 발표해야 했죠. 그 중에서도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인 유니클로는 난감했습니다. 2010년부터 러시아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유럽 최대 규모 매장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오픈하는 등 러시아 사업에 엄청난 공을 들이며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러시아를 이용했는데요. 유니클로의 회장 야나이 타다시 회장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 결국 그는 투자한 금액을 손해볼 수 없기에 기존 매장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는데요. 애플 같은 IT 사업이라면 정지할지 몰라도 의류는 다르다며 러시아 사람들도 똑같이 생활할 권리가 있고 생필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니클로는 다른 기업과 같을 수 없다며 인권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기업을 바보로 만든 것이죠. 당연히 세계 각국에서 유니클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사업을 철수했을 때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유니클로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퍼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예를 들며 유니클로를 비난한 이들도 있었는데요.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해 제재에 참여,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유니클로도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유니클로의 이기적인 행동을 비난한 것이죠. 결국 유니클로도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현재 운영하던 러시아 매장 50곳을 정지, 일본에서 생산하는 유니클로 옷도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일본 정부가 요구한 대로 제재에 동참하는 듯 보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건설기계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일본 기업 히타치 제작소 역시 사업을 중단하기로 발표하며 건설기계 생산을 중지, 심지어 이미 넘겨주기로 약속한 물량까지도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민간 기업들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듯 보였으나 정부의 뜻과 반대로 뒤에서 러시아와 밀무역을 하는 일이 발각된 것인데요.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즈프롬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쓰이 물산이 사업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죠. 사할린 앞바다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 사할린이는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즈프롬과 일본 미쓰이 물산, 미쓰비시 상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이 급한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사업을 통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라도 사업을 중지해서 천연가스 수입을 하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사업의 큰 손해는 물론이고 자원 수급까지도 여의치 않는 상황. 이에 미쓰이 상사는 러시아 기업과 몰래 밀무역을 통해 가스를 교환하는 짓을 벌인 것이죠. 당연히 이 사실을 안 미국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분명 러시아와 협력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믿었던 일본이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 상장기업 168개 회사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37개 회사만 현재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의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미국 편을 들었던 일본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에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밀무역을 통한 천연가스 거래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국방, 항공우주, 해양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러시아에 수출 통제 제재를 가했는데요.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적용해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발빠르게 미국을 지지한 국가는 이 조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이 조치에 포함되면서 경제 제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 이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천연가스 자원을 판매해 몰래 외화를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의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사할리니에서 개발 중인 일본 기업들은 즉시 손을 떼고 러시아를 돕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를 날렸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자간 수출 통제에 예외를 두는 순간 경제 제재는 수포로 돌아갈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본 정부는 기업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본의 행동에 극도로 분노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과 급하게 연락을 취하며 미국의 통제에 따르겠다며 진땀을 흘리고 있죠. 반면 한국도 적극적인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최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움직였죠.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협력에 감사하다는 친서까지 보냈습니다. 이미 진주만에서 일본의 뒤통수를 경험했던 미국.
과연 뒤에서 러시아를 도와주는 행동을 한 일본을 이번에도 용서할까요? 최근 반도체 호황의 날개를 탄 대만 경제는 이번 3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SMC의 이번 7월, 8월, 9월 3분기 매출은 우리 돈 27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3분기에 비해 50%가량 성장한 규모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가전제품과 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여 76조 원의 종합 매출을 공시했지만 반도체 매출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고객사들의 주문량을 추산하여 합산한 결과 삼성의 3분기 반도체 매출은 대략 25조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해 2022년 3분기 대만의 TSMC가 순수한 반도체 매출만으로 삼성을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2분기에서 삼성전자가 쌓아둔 매출과 연말까지 DM 실적이 맞춰준다면 TSMC의 3분기 최다 매출은 일회성에 그치고 삼성전자의 종합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처럼 세계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삼성에 이어 세계 반도체 매출 2위를 달성했던 인텔은 3분기 매출 22조 원을 기록하며 3위를 달성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대만 TSMC가 사실상 독주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 역시 반도체 매출을 성장 동력으로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 GDP가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란 희망에 가득 차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의 중국을 향한 반도체 제재가 한층 더 높아지는 수준이 되자 대만은 완전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을 향해 반도체 제재를 해오며 새롭게 추가할 제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이제는 미국 자국 기업의 매출은 물론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많이 하는 동맹국들의 반도체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결정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다름 아닌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며 이는 즉각적으로 대만의 주식시장 흐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던 상황에 대만에선 경쟁국인 한국의 경제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큰 반발으로 현재 개정법안 발의를 비롯해 수정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한국이 영향을 받았지만 이번엔 대만이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건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막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걸고 하는 치킨게임 성격이 강한데요. 한국 시간 10월 8일 미국 상무부에선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납품되는 반도체 장비의 소재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모든 부속품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크게 다른 점은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서 결정된 정책인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미국의 특허와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중국에게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비와 소재 등 반도체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분야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며 중국 기업에겐 건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모든 첨단 기술 공급이 차단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정권 당시 시즌 최초의 반도체 제재는 화웨이를 필두로 하는 중국 기업의 기술과 정보 탈취를 막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최근은 중국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은 잠재적 군사용으로 쓰이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모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제재 대상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Y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 중국의 반도체 기업 31곳이 수출 통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첨단 전자제품 생산과 개발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중국 당국 역시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AI 인공지능형 그래픽 반도체를 수출하던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기업은 기본 수억 달러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자국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 첨단 기술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조치에 직격탄을 맞는 곳은 다름 아닌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누구보다 반중적인 정서를 띄우던 대만의 경제는 중국에게 완전히 종속된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만의 수출 비중은 중국이 42%에 달하며 1위를 차지했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대만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과 반도체에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만 경제 영향력은 미국보다 3배 이상 강력한 상황입니다. 대만은 작년에 1,900억 달러를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1,200억 달러 가량이 반도체와 전자부품, 그리고 반도체 생산 장비에 사용되는 광학 장비였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수출한 1,9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무려 270조 원이며 대만의 전체 수출 비중에서 40%가량을 차지합니다. 한국 역시 중국에게 많은 반도체를 수출하지만 대만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는 주로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중앙 처리 장치 위주로 생산하여 납품합니다. 한국이 판매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정보 저장 위주의 반도체이기에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대만은 중국의 주문을 받아 고성능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들어 공급하기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 한국의 반도체 공정은 기술 유출의 우려로 최신 공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국 내수용으로 필요한 수준만큼 생산하고 판매하며 중국 반도체 굴기와는 거리가 먼 공정이지만 대만 파운드리의 경우는 중국의 주문으로 생산해 납품하는 것 자체가 첨단 장비와 기업에 탑재되어 반도체 굴기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일로 대만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정치적 위협에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확립해 나가야 하지만 정작 미국은 대만의 경제를 책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미국 수출 금액은 650억 달러이지만 동남아시아 수출 금액은 700억 달러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중국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동남아 수출 금액보다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렇기에 대만은 군사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하는 이중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인해 대만의 이런 전략에도 끝이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첨단 기업 폭스콘 역시 중국의 세계 최대 공장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공장 건설은 물론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 유니그룹에 비밀리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결정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폭스콘의 칭화유니 투자에 놀란 대만 당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이며 대만 TSMC 역시 중국 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놓치지 않기 위해 28나노급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투자엔 3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연일 중국과 대만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 대만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번에 대거 수출 제한 기업으로 등록된 중국의 첨단 기업들은 대부분 대만에서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대만 공장에서 생산한 소재와 TSMC와 폭스콘을 위주로 납품하던 품질과 기술력이 검증된 대만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신생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막대한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만은 중국에 납품하여 매출을 올리고 중국은 대만으로부터 반도체 라인을 공급받아 반도체 굴기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등 대만과 중국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이 점을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연일 대만은 러우 상황처럼 대만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대만의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작 대만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여 중국의 군사용 반도체를 마련을 위한 작업에 협조하는 단계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이제 미중 양국에서 이익을 취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진단이 나오며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1화 법안이 한국과 미국 둘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상대적으로 해결이 쉽고 단순하지만 이번에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은 미국이 자국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말리려는 결단으로 중국 반도체와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대만의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라 법안의 부조리한 부분이 해결될 실마리가 남아있는 것과는 다르게 중국과의 마찰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에 중장기적으로 대만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에 중국에게 GDP 40%를 의존하던 대만은 큰 하락을 맞이할 상황이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넘겠다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만의 예상 수출을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대만 경제에 큰 타격이 가는 것은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빌딩에 외벽에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한 중동인 남성의 사진과 함께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누구일래 빌딩만한 플래카드를 내걸어서 환영하는 것일까요? 플래카드가 걸린 건물은 정유회사 S-오일의 본사로, 플래카드 속 인물의 정체는 S-오일의 대주주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최고 권력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왕가의 주인으로 총 2조 달러 한화로 약 2,800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손에 전 세계 석유의 가격 결정권이 쥐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름 아닌 사우디 왕가의 전 재산을 동원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가 될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접 머무를 예정이었던 호텔을 바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을 방문한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해버려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남자,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 왕세자의 신분이지만 사우디 안에서는 왕 이상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935년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압두라지즈 사우디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은 겨우 37세의 나이로 사우디의 정권을 거머쥐고 전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었어요. 또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지난 17일 5시 30분에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로열 스위트룸에 투숙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앞개인들은 빈 살만 왕세자가 미 대통령들이 방한 숙소로 사용하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아닌 롯데호텔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선택했습니다. 남산 아래 고지대에 위치해 보안에 유리하고 비상시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치안을 믿고 있었기에 보안을 조금 낮추더라도 좀 더 취향에 맞는 롯데호텔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묵은 이그제큐티브 타워 스위트룸은 1박에만 2,200만 원이 드는 프리미엄 객실로 국빈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동행한 수행원들을 위해 같은 호텔에 무려 400여 개의 객실을 2주 동안 대여하며 세계 최고 부자다운 씀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도착한 호텔 입구에는 흰 가림막이 쳐져 있었는데요. 무장경호 인력이 배치되고 폭발물 탐지견도 수색에 나서며 철저한 경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후 5시경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픽타임을 겸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본 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업 DL그룹 회장 등 국내 20대 그룹 총수 8명이 자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빈 살만 왕세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만큼 삼성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삼성은 이미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결성해 더 라인의 터널 공사를 수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의 인공지능 기술과 5G 무선통신, IoT 기술 등을 활용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와 대한민국의 재력이 모인 회담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날에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로 구성된 국내 컨소시엄이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프로젝트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홍해, 연안 양푸시 39만 6,694평방미터 규모의 그린 수소 공장을 짓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석유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 기조로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사우디에서 가장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했고 국내 건설사 3곳은 빈 살만 왕세자가 대주주인 S-오일과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 건설 계약 3건을 맺었다고 합니다.
19시간의 한국 일정을 마친 빈살만 왕세자는 17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환대받았다. 협력할 일에 대해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깊은 우정과 협력 관계를 쌓고 싶다. 한국 국민이 더 큰 성취를 이뤘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빈살민 왕세자가 돌연 방해 계획을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21일로 예정되었던 일본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도 덩달아 취소돼버렸죠. 한국에서 큰돈을 쓰고 왔다는 소식에 기대를 잔뜩 안고 빈살만 왕세자의 도착을 기다리던 일본 정재계는 완전히 바람을 맞아버렸습니다. 일본 방문을 취소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치안 문제 때문에 방해를 취소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 총격에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PX 사건으로 일본이 총기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게다가 사건 당시 일본 경호원들의 허술한 대응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첫 총성이 들려오고 두 번째 사격이 가해지는 3초나 시간 동안 경호원과 경찰들이 멀뚱멀뚱 서 있었다는 사실에 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 경호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와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3일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대구의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도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병이 떨어지기도 전에 한 여성 경호원이 몸을 날려 전면을 가로막고 다른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을 펼치며 둘러싸 철통 같은 보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범인은 즉시 다른 요원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이 아베 신조 피식 사건으로 다시 재조명받으며 한국의 경호는 수준이 다르다는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를 두고 한국 경호원들의 움직임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당한 사건과는 대조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를 빈살만 왕세자 역시 알고 있었기에 한국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대로 패스해버린 것이죠. 이 같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빈살만 왕세자에 분노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이토록 러브콜을 보내오는 이유는 한국의 뛰어난 산업기술과 전 세계에 먹히는 K문화 때문인데요. 2016년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화시키기 위해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석유 고갈에 대비해 사우디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경제개혁 프로젝트인데요. 이 비전 2030의 계획 중 하나가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섬유로 부국이 된 중동 국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석유가 고갈되거나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자원이 등장한다면 순식간에 국가 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말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이죠. 아랍에미리트의 총리인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다. 하지만 나는 벤츠를 탄다. 그러나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 석유로 쌓을 인부가 모래 위에 지은 궁전과도 같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 막툼 총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상징적인 대도시 두바이를 사막 위에 건설해냈습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역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게 사우디의 네옴시티 램시티 프로젝트입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의 서울 면적의 44배 규모에 달하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높이 500m, 폭 200m, 길이 170km의 바다 위에 건설되는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2029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미래 휴양도시 프로제나 총 3개의 거대 도시를 건설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입니다. 국가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의 과거 중동에서 한국이 보여주었던 저력을 다시 한번 빌리기 위해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019년에는 사우디 최초로 비중동권 가수인 BTS가 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사우디 청년들을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도 세계적인 인재로 손꼽히는 한국 청년들처럼 만들기 위한 문화 개방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려 하는 사우디에는 사막의 도시를 만들어냈던 한국 건설의 저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새로운 경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두 국가의 긴밀한 협력은 양 국가 모두의 이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보여주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